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고한 사망자만 1,500명, 지금도 수천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그 살균제 중 하나인 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살균제를 만들 때 넣은 특정 화학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켰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함께 팔았는데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인과관계 좀 증명하기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유해하다는 의혹부터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SK케미칼과 애경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꼴이 된 겁니다. 가습기 메이트를 쓴 피해를 공식 인정했던 정부의 조사 결과와 이번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도 논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가와 정부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들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법원이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옥시의 살균제는 유죄였습니다. 정부도 이미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 제품의 피해를 공식 인정했고 이 얘기는 SK케미칼과 애경이 가해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 입장은 추정에 의한 의견일 뿐 형사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호흡기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건 10년 전인 2011년. 피해를 조사한 보건당국은 3년 뒤인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다 사망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조와 유통업체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2016년 검찰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건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곳뿐이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2곳은 쏙 빠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옥시 등이 쓴 PHMG와 PGH라는 성분은 들이마시면 치명적인 폐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전혀 다른 CMIT와 MIT라는 물질을 쓴 겁니다. 옥시의 원료와 달리 흡입했을 때 유해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성분들입니다. 옥시의 전 대표 등에겐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되는 사이 환경부는 뒤늦게 SK와 애경이 쓴 물질도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들 두 업체의 제품을 쓴 경우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 검찰도 재수사에 나서면서 SK케미칼과 애경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판단 기준과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의 기준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성 실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권장 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는 가혹한 동물 실험에서도 폐나 코에 변화가 없었고 연구 책임자들 역시 해당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고 확신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론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자, 오늘 재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살균제가 피해를 일으켰다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무죄라는 판결에 그럼 멀쩡했던 내 가족은 왜 죽었는지, 나는 지금 왜 산소통을 달고 사는지 법원은
그걸 설명해 보라면서 오열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이어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옥시 이마트 제품과 함께 애경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12년째 산소 공급 장치를 달고 있는 조순미 씨는 살균제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제품을 쓴 뒤 폐병과 싸우다 지난해 8월 숨진 박영숙 씨. 유족은 미진했던 사회적 참사위원회 조사에 이어 법원에서마저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울분을 토합니다. 16번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번에 중환자실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SK 애경 경영진들 6개월만 한번 쐬봐라 이거예요. 당신들 몸에 이상이 없나? 피해자들은 단지 성분이 다르다는 건 무죄 이유가 되기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일 뿐이란 겁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면 유죄 입증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사법부의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지금까지 10명이 넘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판결대로라면 죽인 사람 없이 죽은 사람만 있는 자연사냐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지난주 기습적인 폭설에 걸음보다 느린 퇴근길을 경험했던 수도권 지역. 오늘 오후부터 큼직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아직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사정이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눈발이 꽤 날리고 있어요. 네, 한때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계속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에서 날씨를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길이 얼기 전 귀가하려는 차량 행렬과 함께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앞서 오후 3시쯤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1cm가량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3시 반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차례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때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 기상청 서울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엔 4.8cm의 눈이 쌓였고요. 경기도 수원의 경우 4.7cm, 인천 중구도 2.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기상청은 밤 9시 정도면 눈이 그칠 걸로 예보했습니다. 자, 지난주 폭설 때 이제 서울시가 제설부터 교통 대책까지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그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서울시는 오늘 눈 예보가 있기 3시간 전부터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오에는 제설 1단계 비상근무를 시작했고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3시 40분부터는 제설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8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가 제설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또 오늘 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56회, 내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36회, 증회에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버스 야간 감축 운행도 한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퇴근길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지난주보다 춥진 않았고 제설 작업도 미리 이루어지면서 도로에 눈이 지난번처럼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체는 극심했습니다. 한때 서울 전체의 차량 통행 평균 속도는 시속 12km대에 그쳤고 도심의 경우에는 사람이 빨리 걸어 다니는 수준인 시속 6에서 7km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동에서 가양 구간, 동부간선도로 도봉에서 월계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는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등 도로 3곳이 통제됐었는데 제설 작업을 마치면서 현재 도로 통제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기 때문에 내일 출근길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니까 운전하실 일이 있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갈 걸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을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때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곳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전국의 당구장 업주들이 상복을 입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무분별한 집합 제한, 자영업자 다 죽는다! 헬스장, 학원 교습소까지 그동안 영업을 못했던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것 같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20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동안 집합금지를 했던 시설들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대로 떨어진 데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방역을 완화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집합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상당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이라며 방역 위험도를 평가해 수칙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전면 영업을 허용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면적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사회적 경각심이 해이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수 발생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과 특별 방역대책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늘었는데 센터 방문자 중 67%가 검사조차 받고 있지 않아서 지자체들이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상주시장이 직접 시설 폐쇄 행정명령서를 들고 왔지만 열방센터 관계자들이 막습니다. 이기세요. 공무 시스템입니다. 들어가서 집행해. 집행하세요. 안 됩니다. 형벌하고 됩니다. 경찰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확진자 관련 200만 명단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 안 했었죠.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2,797명이 이 센터를 방문했고 이 중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센터 방문자들은 대전과 충북, 광주와 인천 등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에서 모임을 가지며 전국적으로 450명을 연쇄 감염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방센터 방문자의 67%나 되는 1,873명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허위 작성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았던 상황으로서 역학적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받은 방문자 924명 중 14%에 달하는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으로 미뤄 나머지 1,800여 명의 방문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확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BTJ 열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검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강제 입원 같은 강제 처분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지자체들도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진주국제기도원발 확진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알고 보니 기도원 건물 전체가 무허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는 기도원의 대표자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하루 경남에서만 23명이 더 늘어나며 모두 57명이 됐습니다.
진주가 15명으로 가장 많지만 남해와 창원, 양산 등에서도 8명입니다. 확진자는 경남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명이 추가됐고 서울과 대구, 대전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 이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확보한 명단 180명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한 128명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확보한 명단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부산의 확진자 1명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확진자가 진주 방역당국이 주목한 3일부터 8일 사이 참석자가 아니라 지난달 29일부터 1월 1일까지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진주시는 12월 말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범위를 넓혀서 더 큰 문제는 기도원 측의 대응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고 대면 예배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 측은 최근까지 매일 4차례씩 꼬박꼬박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 외에도 전국에서 목사를 초청해 집회를 진행했고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은 기도원에서 며칠씩 머물며 숙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의 요청을 무시하자 결국 진주시는 기도원 측의 대표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건물 19개 동 전체가 무허가로 드러나는 등 자칫 진주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정부가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전해드렸죠. 협상에 민간 제약회사가 정부를 대신해 특사처럼 나섰고 이르면 이번 달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치료제와 관련해선 백신처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4개 백신들과 달리 전통적 백신 제조법인 합성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8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가 물량 협상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정부의 특사처럼 전면에 나섰고 이번 달에도 정부안을 들고 미국 노바백스를 찾아가 협상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유통기한이 긴 만큼 내년까지 대비해 물량을 여유 있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량은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어서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노바백스와의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진단,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로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치료는 지금도 대부분 무료라며 치료제로 인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무료 공급하더라도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보면 40여 개 나라에서 5가지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상만큼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는 올해 안에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이뤄지긴 힘들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야구 경기장 주차장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모두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디즈니랜드와 LA 다저스 경기장 주차장 등도 이 같은 접종 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the current strategy is not going to get us to where we need to go as quickly as we all need to go. And so that's why we're speeding up the administration. Not just 다른 주들도 학교 건물 등을 활용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00만 명, 분배된 물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대규모 접종센터 7곳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종을 마친 건 240만 명뿐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올 가을은 돼야 모든 성인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The worst thing now would be for us to allow success in rolling out a vaccine program to breed any kind of complacency. 프랑스는 접종 시작 후 일주일 동안 500여 명만 맞을 정도로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접종 전 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백신에 대한 불신도 깊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40여 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집단 면역 형성은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아예 백신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몇몇 국가들의 집단 면역만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7년, 그리고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 작년 2020년입니다. 경찰이 이 두 시점 사이에 공항공사의 한 외주 보안업체 일부 직원이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입사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미리 입사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은색 베레모를 쓴 직원들이 공항 곳곳에 서 있습니다. 공항을 순찰하고 검색하는 인천공항의 보안경비요원입니다. 이들은 작년 상반기까지 외주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외주업체 4곳의 보안경비요원 1,650명이 지난해 7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공사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인력 파견 업체. 정규직이 된 보안경비요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0명이 이 회사 출신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처음 발표된 건 지난 2017년 5월. 해당 업체는 2달 뒤 공항공사의 외주업체가 됐고 2019년 10월까지 직원을 뽑았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와 현재 자취를 감춘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원자 일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주업체에 먼저 들어갔고 결국 인천공항 자회사 정규 직원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 경찰은 50대 여성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외주업체 측에 전달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보안경비요원의 규모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채용 대가로 오간 돈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외주업체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고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내고 들어갔다라는 저희는 없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주업체 채용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는 외주업체의 비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이 건이라도 한 기록이 있다든가 이러면 다 걸러지겠지만 저희가 경찰에 신원조회를 다 하거든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면서 돈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경비 요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외교부가 이인태 주 나이지리아 대사를 대사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직원은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함께 고발됐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시설 관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때 이인태 주 나이지리아 대사는 대사관 직원에게 A씨의 신상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후 대사관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A씨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채용된 A씨가 대사관 숙소를 관리하는 현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대사가 A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사표를 받았고 한국 본부에 허위 보고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 구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공관의 허위 보고였다 그러면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대사를 곧 소환해 별도의 징계 절차도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의 치안 불안으로 경력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인의 추천을 받았으며 채용 과정에는 대가나 부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태 대사는 국군 정보사령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를 거쳐 지난 2018년 나이지리아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대사는 현지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평소 불만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주식 열풍 못지않게 요즘 가상화폐 시장 열기도 뜨겁습니다. 그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에 다시 돈이 몰리면서 작년 말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사이에 그 가치가 1,000만 원 넘게 추락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지 또 한 번 실감시켰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수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는 김모 씨.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지켜보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어 다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 단시간 내에 등락이 그러니까 빠르게 오를 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작년 1월 개당 830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천만 원으로 오르더니 사흘 전인 지난 9일엔 4,8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1년 만에 6배나 오른 겁니다. 이런 급등세에 국내에서도 다시 투자자가 늘기 시작해 지난달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1년 전에 비해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속도만큼 하락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9일 4,800만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새벽 3,400만 원으로 떨어져 사흘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돈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국내외에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오늘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면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교환 가치로는 부적합한 거라는 거예요. 반면 전과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관들의 투자도 증가하는 등 가상화폐가 점차 제도화, 안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화폐 가치 하락의 대안으로서의 매력도 여전히 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워낙 큰 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투자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누군가는 더 잘 벌고 누군가는 더 어려워지는 K자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다면 더 힘들어진 취약계층과 그 이익을 나누자는 이른바 이익공유제를 여당이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K자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건데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정부 지원이 일시적이어서 예측이 어렵고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제한요금은 도움이 되지만은 솔직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삼성, LG 같은 가전제품 판매 업체 등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가령 이들 업체들이 피해 계층, 업종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피해 지원 및 고용 안정,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다면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저리 대출 같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인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는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3%만 참여한 상황. 그래서 국가 방역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코로나 승자들의 선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정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피해가 막대해질 경우에 대비해 검토에 들어갔는데 다만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별 재난 연대세에 대해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부담에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별도로 대법원이 죄질에 따라서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더 강력한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부산의 LCT 공사 현장 55층에서 유리외벽을 설치하던 노동자 4명이 한꺼번에 떨어져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원인은 부실한 작업대 고정장치,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 동료들이 내려가면서 그 발버둥 치면서 살랐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안 예쁘고. 시공사인 포스코와 현장 총괄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의무를 안 지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을 바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기본형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리고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5년 안에 2번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형량이 늘어나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역형 기본형이 최대 2년 6개월이어서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벌금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실제 사건에서 종전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덩치 큰 기업에 1,000만 원 벌금 무서워서 훨씬 더 많은 안전보건 투자를 하겠습니까?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확정될 양형 기준이 최근 누더기 논란 속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신생아의 폐 속에 PBC, 일종의 비닐 재질의 주사바늘이 꽂히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대형 여성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병원 측은 아이의 건강엔 100% 걱정이 없고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면서 반년 넘게 수수방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수도권의 대형 여성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호흡기 문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기의 왼팔에 꽂았던 수액 주사 바늘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카테터라 불리는 PVC 재질의 바늘이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삽입 도중에 그 플라스틱 바늘이 부러져서 몸에 들어가서 지금 팔쯤에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서 빼야 된다고. 의료진이 급히 팔을 쬐지만 꺼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보니 주사 바늘은 폐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 1.6cm, 두께 0.7mm로 왼팔 혈관을 따라 심장을 통과한 뒤 폐동맥을 거쳐 폐로 들어간 겁니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 바늘을 빼려면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생아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늘이 작으니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만약 하나 가시 찔린 것처럼 가시가 우리가 찔리면 다 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케이스를 보고를 드렸더니만 100%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서도 주사 바늘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무슨 나중에 뭐 잘라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실제로 피해 부모가 아기의 생명보험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폐혈관 내 주사 바늘을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거나 울기라도 하면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가슴이 철렁이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대형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아기가 어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2차례에 걸쳐 병원 측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대응은 사과한다,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고 소송을 할 테면 하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는 좀 뉘앙스를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 이들은 최근 7개월 된 아들의 이름으로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MBC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치료 계획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남산 순환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5m 담벼락 아래로 추락해서 연립주택 지붕 위를 덮쳤습니다. 평소 경주를 벌이는 차량 때문에 불안해하던 주민들은 결국 사고가 났다면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검은색 SUV 한 대가 담벼락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차량 앞부분은 박살이 났고 문짝은 날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남산 순환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뚫고 5m 담벼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량은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이곳으로 돌진했고 곧바로 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난간이 이렇게 뽑히거나 휘었습니다. 오, 이게 뭐야? 담벼락 바로 아래에는 60대 김 씨 부부의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래가지고 다 튀어나왔죠. 어디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세상에. 차가 보일러실 지붕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스 배관이 터져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보일러 이렇게 좀 확인하고 하느라고 자주 나오는데 나왔으면 여기 아마 바로 깔렸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다. 가벼운 부상만 입은 30대 남성 운전자는 과속 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 운전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는 의뢰 예정입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남산 순환도로를 내달리는 차들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과속하면서 경주를 하는 차들이 있어요.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펜스가 하나 더 있다든지.
용산구는 올해 안에 남산순환로에 과속감지 카메라 5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난간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50대 지적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남성은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시간 만에 집 안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탄 집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아파트 복도도 이 천장까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18층짜리 아파트 전체를 덮쳤고 주민 2명과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집에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현관문도 못 열고 그냥 119에다 전화를 했어요. 집 안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은 한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쪽에서 발견됐나 보더라고요. 당시에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어서 현장 안치했거든요. 이 남성은 53살 김모 씨,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턴 뇌병변 장애까지 겹쳐 김 씨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뇌로 한번 쓰러져가지고 어디 나가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들어왔어 살았어. 아내와는 이혼하고 20대 자녀 3명도 모두 출가해 집에 혼자 있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지인에게 4년 전 매달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고 지인이 이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4억 원을 입금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반찬도 드리고 휠체어도 고쳐드리고. 인근 주민들은 가끔 딸이 와서 김 씨의 삶을 도왔지만 홀로 지내던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지내요 이런 얘기. 인사 정도? 항상 혼자서? 네. 소주도 사고 막걸리도 사고 담배도 사시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낮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피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했지만 어린 아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58살 김모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이 군은 햄버거를 사러 바로 앞 가게에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먼저 쳐서 오토바이가 날아갔고 쓰러지는 끝에 그 애가 친 거예요. 끝내 이 군을 숨지게 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 조기 축구 회원들과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해왔던 유족들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8년이 뭐야? 아기가 아무 죄 없는 아기가 죽었어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2년을 더 삭감해주고 더 높이질 못한 망정.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은 2018년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은 여전히 2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주 사상 초유의 미국 의회 습격 사태 이후 미국 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또 다른 무장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워싱턴은 물론이고 50개 주 의회에서 무장 시위를 열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엔 각 주 정부의 건물을 습격하려는 계획이 FBI에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DC는 내일부터 도시 봉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창문에 나무 판자를 덧대는 이곳은 위스콘신주 의사당입니다. 여기서도 의회 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 요새 분위기가 납니다. 철제 울타리에다 무장 경찰의 경비가 삼엄합니다. The decision was made that's simply not going to happen here. We've called in additional state patrol resources from across the state.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50개 주의 의사당에서 이번 주말부터 극단주의 단체들이 무장 시위를 열려는 계획이 연방수사국 FBI에 포착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엔 50개 주정부 청사를 모두 습격하자. 그 전에 트럼프가 축출되면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키자는 모의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ings are going through and following up in some of these chat rooms and some of these places where extremists tend to coalesce in the dark corners of the web.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난주 의회 습격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한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는 게 FBI의 분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경비를 위해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돼 내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갑니다. 주 방위군 15,000명이 배치되고 도시 곳곳에 검문소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Am I scared? If I'm scared of anything, it's for our democracy because we have very extreme factions in that country that are armed and dangerous. 새 대통령과 부통령에 직접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야외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 속에도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하는 수정 헌법 발동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 아쉬움 속에서 졸업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는 떠들썩했던 졸업식 풍경까지도 바꿔버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대신했고 졸업장과 상장을 택배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지만 3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시청각실에 졸업생, 재학생 대표, 교사 등 20여 명이 모여 헌사와 답사를 주고받고 온라인 너머로 선생님들의 따스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70여 명의 졸업생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지켜봅니다. 졸업식이 끝나자 반별로 시간대를 달리해 학교를 찾은 학생들. 1층에 마련된 사진 촬영 구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졸업장과 앨범을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냥 자체가 예쁘니까. 고생 같이 인사하고 소식 있으면 연락 주고.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헤어짐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체육관에서 막 공연하고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년인데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좋은 결과 얻고 행복하게 교정을 떠날 수 있었어요. 가족은 물론 친척과 지인들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던 떠들썩한 예정과는 딴판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모니터 속에서 인사를 건네는 걸로 졸업식을 대신했고 학교 출입을 전면 금지해 졸업장과 상장까지 택배로 붙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수고했고 너희들이 작년 한 해를 잘 버텼기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내년 졸업식은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시골 파출소에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마음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충북 옥천군의 한 시골 파출소. 한 청년이 파출소에 들어와 도움을 청합니다. 김인석 경사도 처음엔 일반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회사가 있어요. 차편 물어보는 이런 청년들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본 청년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직장도 막노동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일용직으로 이제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혼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관내 택배 일을 하러 이제 온 건데.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뜻밖의 건강 이상을 발견해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필 돈도 넉넉히 챙기지 않아 차비까지 떨어진 상황. 청년은 결국 낯선 지역을 혼자 헤매다 늦은 밤 파출소를 찾은 겁니다. 완전 이제 오지죠. 밤에는 거의 불 꺼져 있고 시골이니까요.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차편도 없고 차비도 없고 파출소 이제 불 켜 있으니까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려서 그 17살인가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김 경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프죠. 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경사는 청년을 경찰차에 태워 20여 분 떨어진 옥천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기차표를 끊어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조카 갖고 그래서 뭐. 기차표를 받아든 청년은 떠나는 김 경사의 등 뒤를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크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줘서 오히려 쑥스럽고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앞으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생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는 여러 면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입법기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폭력이 우려된다면서 구구파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거대 IT 기업들이 퇴출시킨 일인데요. 특히 이 조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를 거대 IT 기업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의회 난입 당시 울려 퍼진 도둑질을 멈추란 구호는 대선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줄곧 외쳐왔습니다. 이번 난입을 계획한 인물로 알려진 알리 알렉산더가 일주일 전 팔러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도둑질을 멈춰라 집회에 필요한 것. 워싱턴 당국이 전면전으로 나서면 우리도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총을 들고 가겠다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등장한 팔러는 구구파들의 피신처로 떠오르며 최근엔 사용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지지자들은 팔러로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러 계정을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폭력과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며 팔러 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서버 제공 업체인 아마존은 팔러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팔러 측은 즉각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Some difficulties now with the uptick in traffic, but if they took their service away, we'd be gone. 거대 IT 기업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망하게 해버렸다며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Obvious collusion, and they're doing it, to stifle free speech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And this could happen to literally anybody. 특히 트럼프 진영과 보수 매체들에선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잘못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재갈을 물리는 게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ensorship, wokeness, political correctness, it all points in one direction: authoritarianism cloaked as moral righteousness. 반대로 뉴욕타임즈 등 진보 매체들은 오히려 뒤늦은 조치라며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임기 4년간 말로만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덜 받기 위해 이제서야 움직였다는 겁니다. Violence and hate to spread on their platforms. So the fact that they're doing it now, 2 weeks before the next president takes office,
is a little bit late. 미국이 수정헌법 1조에 둘 만큼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은 미국 밖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중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ann eingegriffen werden, aber entlang der Gesetze und innerhalb des Rahmens, den der Gesetzgeber definiert, nicht nach dem Beschluss der Unternehmensführung von Social-Media-Plattformen.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도 민간 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6% 넘게 폭락해 시가총액 3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고 페이스북의 주가도 4% 폭락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기업의 잣대로 통제해도 되는 건지, 의회 난입 사태와는 별개로 팔러의 퇴출은 SNS로 연결된 전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공매도라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공짜가 빌공짜인데요. 내 손이 비어 있어도, 즉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남의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팔고 실제로 하락하면 빌린 주식만큼을 더 싸게 사서 되갚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코로나19 속 증시 하락세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걸 재개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충격으로 코스피는 1,4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년을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가 동학개미 최대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어젯밤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끝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는 더 이상 재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엔 공매도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까 봐 금지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초활황세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작년 3월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가 한두 달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엔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원래 과대평가된 주가의 거품을 빼 적정가를 찾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비투로 과열된 지금이야말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너무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과열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공매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학개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과열된 게 아니고 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공매도로 재를 뿌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매도가 개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정보나 자금 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훨씬 유리한 데다 우리 제도상 개인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주식을 빌리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 비율은 일본이 25에서 3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까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즉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을 현재가보다 더 낮춰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리기 쉽게 만들겠다고 밝혀 공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깊은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과 일본의 측량선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다음 달까지 측량 작업을 계속하겠다면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하필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제주 동남쪽 139km 해상.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호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을 보내 이곳이 EEZ,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측량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쇼요호는 퇴거를 거부한 채 40시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 동향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5km에서 한 6km 정도 지금 떼어져가지고 나란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쇼요호의 활동을 정당한 해양 조사라고 주장하고 다음 달까지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当該調査は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り、韓国側の中止要求等は受け入れられない旨抗議をしております。 해당 해역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사이로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중첩 수역인데 경계를 정한 협정은 없어 각각 가상의 경계를 정해놓고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측량선의 활동이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했던 때에도 비슷한 해역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가토 관방장관은 두 번째 위안부 배상 판결이 연기된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この裁判をめぐる今後の動向については高い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CES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는 없었지만 각 기업들은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처럼 자유롭게 손을 쓸 수 있는 로봇 봇 핸디가 손을 흔들며 등장합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유리컵인지 접시인지 스스로 인식해 알아서 식기세척기에 집어넣습니다. 의자에 걸려있는 빨랫감은 빨래통에 넣고 주인들의 식사를 위해 깨끗하게 식탁을 정리해 놓습니다. 환자나 노약자를 돌보는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You've been on your computer too long. How about stretching and taking a short break? 스마트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된 롤러블 폰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보통 크기의 스마트폰이 위아래로 확장되면서 태블릿 PC처럼 커집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이나 사양은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한글과 컴퓨터가 무인 드론의 사물 인식과 자율주행, 물류 배송 등 신기술을 선보이며 기존 기업 이미지를 벗어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누구누구의 별의 순간은인데, 자, 별의 순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표현인데 해석을 좀 들어볼까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맞게 되는 결정의 순간이다라는 게 김 위원장의 부연 설명인데 네.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하다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도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야권 대선 후보라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정계에 입문할 건지 안 할 거냐는 나로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뭘 하든지 그건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2달 전하고 비교하면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대권 도전에 별이 보일 테니까 나와라, 이런 말로 들려요.
본인이 정계 진출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겠다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됐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을 야권이 아닌 여권 인사라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여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재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가져올까 하는 계산 때문인 건데 네. 먼저 윤 총장을 야권 후보라고 하면 야권의 표를 나눠 먹어서 결국 국민의힘의 표만 깎아먹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 총장을 여권 후보로 정해놓으면 윤 총장이 나중에 야권 후보로 나설 때 여권표를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안철수 대표는 이 계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김 위원장이 다른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안 대표의 별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또 이듬해 18대 대선에선 중도 하차한 것을 빗대어 평가절하했는데 윤 총장에 대한 평가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이렇게 3자 대결로 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선명해요. 네,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는 이렇게 3자 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마다 생각은 달랐는데요. 관련 발언들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홍 대표님, 저 서울시장은 인연이 깊은 저희의 이야기가 있어서 박영훈 후보야말로 야권 단일화 쇼를 겪을 최강의 에이스입니다. 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하신다기에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빅3가 다 출마를 해야지 야당의 바람이 불고. 1년 만에 공기청정기가 바뀌었네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좀 나누고요. 단일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확신해요.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홍준표 의원은 야권 판은 키우되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야권이 단일화해야 이긴다. 각자 입장을 조금씩 다르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3파전이 될 경우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면서 이제 언급되는 게 지금 이제 1995년도 민선 1기 서울시장 선거예요. 예, 구도가 지금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박찬정 후보가 줄곧 1위를 달렸지만 네. 지금의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구도인 거죠. 정작 본선거에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조순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당시 여권 후보는 3위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1야당으로 모일 거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인데 역시 야권인 홍준표 의원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은 보궐선거거든요.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날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그때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요. 네. 또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구청장은 서초구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화 없이는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힘들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야권의 우세 분위기를 당연시할 경우에 행여 아니한 낙관론을 불러올 수 있고 또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를 야권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도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기술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눈이 내린 축구장의 풍경은 이랬습니다. 미끄러워서 연거푸 헛발질을 해대거나 골키퍼까지 제치고 빈 골대에 슛을 날려도 공이 골문 바로 앞에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페널티킥 지점이 어딘지 찾을 수 없어서 동네 축구 방식을 따라할 때도 있었습니다. Back to the old style, just like in the park. Referee has to measure it himself. 웬만한 악천 후에도 경기를 강행하는 축구의 특성상 웃지 못할 일들은 자주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마드리드에 내린 폭설로 경기가 취소되고 훈련장도 쓸 수 없게 되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1개의 램프와 함께 잔디 아래에 깔린 열선을 가동해
홈구장에 쌓인 눈을 감쪽같이 녹여냈습니다. Buscar alternativas y creatividad para que nos hayamos podido juntar. Hubo un gran trabajo de todos los empleados que trabajan en el campo de juego para que el campo hoy esté disponible. 경기장은 이렇게 준비를 마쳤는데 오히려 선수들의 이동이 문제였습니다. 폭설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차량 운행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위 팀 선수들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공격수 카라스코는 자신의 고급차 대신 눈이에서 성능이 더 좋다는 이웃의 허름한 경차를 빌린 뒤 다른 선수들까지 태우고 카풀로 출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모두 모여 눈 녹은 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진 선수들. 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3경기를 덜 치르고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는 내일 새벽 리그 5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소집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영광을 뛰어넘겠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다지만 이곳 강릉은 한낮에도 여전히 쌀쌀합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새해 첫 소집 훈련에 나선 올림픽 대표팀을 향한 취재 열기도 뜨거운데요. 예정대로라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도 시작됐습니다. 강도 높기로 유명한 김학범 감독의 훈련이지만 26명의 선수들에겐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나이 제한 예외가 인정돼 극적으로 출전 자격을 얻은 1997년생 맏형들은 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무대이기도 하고 선수 일상에서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학범 감독은 이번 소집이 국내파 선수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9년 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라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어요. 그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으로 3회 연속 김학범호에 승선한 송민규는 주전 경쟁에 넘치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항상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신감 있는 또 플레이를 또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또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제주로 이동해 K리그 팀들과의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인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김원진 선수가 1년 만에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경기 직후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하 마스터스 남자 60kg급 결승전. 김원진 선수가 화끈한 한판 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Oh, now then, he's going to get the ippon for it, and that was a really nice Tani Otoshi there. 하지만 금메달의 영광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덮어야 했습니다. 올해 56세의 아버지가 이틀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데요. 경기력에 지장을 줄까 봐 가족들이 대회가 끝난 뒤 연락을 했다는 거고. 외아들이었던 김원진 선수는 아버지께 못다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장난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책임을 못 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째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원진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2위로 올림픽 출전 가능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슬픔보다 더 큰 영광을 안기를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살 축구 신동의 현란한 드리블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데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에 또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퇴근 시간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는데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단 3시간 동안 서울에는 무려 6.8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고 눈구름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기 남부와 충남을 중심으로는 눈구름이 발달했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눈이 더 오겠고 특히 강원 영서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나 영서, 또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 1에서 최고 5cm, 충남과 전북에 1에서 3cm가량입니다. 이 눈구름이 물러가고 내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 지방에서 먼지가 쌓였는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고 특히 밤에는 황사마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아침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